네, 안녕하십니까. 늘 월요일을 즐거운 말과 좀 명쾌한 여러분의 상담을 통해서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상쾌한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계시는 자영업자님 정말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전합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정말 이 암울한 시기가 빨리 가서 여러분의 자영업 세계가 살아나길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인건비에 힘들고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드는데 2차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여러분의 세계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2차 지원금이 여러분의 가게를, 여러분의 사업을 정말 확장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정말로 우리 많은 분들이 밖에 나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회식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맛있는 실력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럴 날들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부동산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제가 아는 바에서 아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차윤환 대표님과 함께 1부에서 2부까지도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규제로 인해서 세금 문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에 대한 답변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요즘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3차, 24차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무한정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 경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로 융단 폭기 같은 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제는 오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의 일부 거품이 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거품, 이건 역사에 한 번 정도 언젠가 남게 해석될 부분인데요. 이번 거품은 규제로 인해서 팔지 못해서 생기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고 싶어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고 사야 될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사야만 하고 또 몇 개 안 되는 거 가격 거래되면 소수의 몇 개 거래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 원리가 반영되지 않은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가 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서민의 마음, 내 집 없는 마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라면 이제는 그러한 풍선 효과가 다른 데로 또 이전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될 거가 우려가 되고요. 또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렇게라도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꼭꼭박사 강의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제는 빌라에 투자하라. 그 결정적 이유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빌라를 투자하라. 웃기죠? 많은 분들은 저를 빌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 특히 한국 사회는 아파트가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100번을 얘기하고 빌라 사라고 한 번을 얘기하면 저를 빌라쟁이라고 비하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하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결국 스스로가 잘 안 되고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가난하거나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죠. 배 꼬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빌라쟁이라도 좋습니다. 저를 비난은 되지만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현미경처럼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만큼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잘 사야 됩니다. 빌라 잘못 사면은 이거 전세도 잘 안 나가고요. 매매도 잘 안 되고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가격 떨어져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실 때는요, 꼭 오를 때 좋은 데를 꼭 사야 하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안 된다면, 오를 지역의 빌라를 볼 수가 없다라면 꼭 전문가, 그것도 좀 고수들의 상담을 받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빌라가 뭔지 아주 쉽지만 그래도 빌라가 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은 보통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은 소유의 개념인데 소유가 한 명이라는 건 단독 소유했다 해서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소유했다. 같은 땅과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걸 아파트처럼 호수들은 각기 가져갔지만 땅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안에 외부에 오직 한 가구가 오직 한 사람이 소유이고 한 가구만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층, 2층 이렇게 있다면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들어가서 내부에서 실내화를 싣고 아니면 맨발로 2층을 올라가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한 가구가 산다면요, 다가구 주택은 두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다 가구가 산다는 거죠. 소유자는 하나인데 3층이 돼 있으면 외부에 계단이 있어서 자유로이 출입문이 각각 호수마다 있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살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누어 산다. 그래서 한 명이 소유하고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는 주택,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현관문이 있는 것들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중주택도 있죠.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처럼 혼자서 소유를 하는데 여러 세대가 들어와서 원룸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주인 세대 하나 있고 원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원룸들은 취사를 할 수 없고 잠만 잘 수 있는 주택, 주인은 취사를 할 수 있다. 이중적인 거죠. 취사를 할 수 있는 집과 가구와 취사를 할 수 없는 가구들로 형성되어 있는 걸 이중적 주택이다 해서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가나 상업지역, 역세권에 많이 공급돼서 젊은 층들 또는 1인이 거주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것도 도심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게 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소유 1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아파트와 빌라를 말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이 땅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각각 한 개씩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세대 수가 많지 않죠. 보통 10세대 정도.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대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부분을 연립주택이죠. 이건 70년대 우리가 마치 아파트를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4층 이하의 건물을 우리가 통칭해서 건축법성에 없는 빌라라는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의 주소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빌라 위치는 여기인데 빌라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660m를 초과하고 있는, 그래서 6층, 7층, 8층에서 심지어는 50층까지 짓고 살고 있는 게 아파트다. 지금 이 시대에 아파트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재건축을 통해서 대규모의 단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 그리고 공동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살기가 좋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아파트가 살기가 좋지만 먼 훗날 또 50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가 낡아지고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아파트도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통해서 하다가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부셔야 될 때는 투자성이 없는 그러한 부동산으로 바뀔 날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0층 이상 50층으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50년 후에 우리 후손년들은 아파트를 싫어할 수도 있다. 오히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더 선호할 날이 온다. 그래서 그때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지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은 25층, 50층 아파트로 지을 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현재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껑충 오르고 아파트로 지어지려고 재개발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하고 보통 평범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거 환경이 좋다라면 아파트지만 주거 환경은 비록 안 좋지만 4, 5년, 7, 8년 또는 10년, 20년을 기다렸을 때 새로운 아파트가 되어질 아파트 특히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아파트가 되는 연립주택이 오히려 가격이 높은데도 서울을 보면 두루두루 많이 있다. 그런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즉 빌라를 잘못 투자할 경우에는 영원히 재개발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또 재건축을 하라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런 데는 샀다고 하면은 가격이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고 그런 데는 영원히 가격 오르는 걸 포기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빌라를 투자할 때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또 다른 형태로 놓여 있는 게 있죠. 준주거.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건 단독 공동 준주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사용하면 영업력 산하에 그래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집처럼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과거의 오피스텔들은 이 오피스텔에다가 난방 시스템, 바닥에 보일러를 깔거나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도 주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고 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오피스텔을 요즘 아파텔이라고 통칭해서 불러가면서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파트 못지않게 오르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은 그동안 임대 수익을 얻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으로 많이 쓰였다면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주거 전용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더라. 다만 오피스텔은 그동안 취득세가 4.6% 그래서 원래 취득세가 4.6%였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로 세금을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감면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가진 사람들이 추가 구매를 하거나 2주택자가 추가 구매를 할 때, 즉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될 때는 취득세가 8%, 12%로 오른 반면에 오피스텔은 여전히 그대로 4%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로 가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월세를 받고 싶은데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주택수로 되기 때문에 영원히 거주를 하더라도 오피스텔과 같이 아파트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과거 한 3년, 2년 전쯤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했고 수익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용하면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세금이 오피스텔처럼 비싸지고 영업신고를 일반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불편함이 있으니 먼 훗날을 생각해서 한두 개씩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니 다 주택이니 오피스텔이니 뭐 다 사더라도 자기가 주거하지 않는 것들은 나머지는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형 숙박시설도 앞으로는 인기가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취득세가 강력하고 징벌적인 취득세를 낼 때는 요즘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은 다세대 주택을 좀 사라.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좀 투자해서 하라고 했고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뭘까요? 한 5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너무 오른 지역은 풍선이 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서울에는 오를 아파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랐고 공시지가가 너무 올려서 이제는 종부세, 보유세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면 사람들이 다른 투자처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풍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풍선 효과가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로 전이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 강화죠. 지금 현재 재산세도 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종부세가 아주 징벌적 종부세가 지금 현재 징구되고 있어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또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부세가 아파트 시장을 타격을 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갈 때는 어디냐? 빌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빌라는 서민들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몇 개를 사서 보태더라도 아파트 하나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부세와 재산세를 좀 줄여가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사서 어떻게 한다? 아이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둔다. 자기가 사는 집은 영원히 적어도 이 정부에서 이 제도하에서는 안 팔고 가져가겠다. 다만 규제가 풀릴 때 나는 양도세라든가 이런 취득세를 다음 사람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책이 바뀌어도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분들에게 내 집은 안 팔더라도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여 부분으로 많이 쓰일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다음 주에 또 다룰 제목인데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상한 기후,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종부세와 그리고 양도세 이런 분들이 너무 커서 그냥 이혼을 그래서 위장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 위장 이혼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자녀가 다 컸는데 집은 2채인데 지금 중과세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만약 6억을 남겼다? 그럼 최소한 3억 이상의 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팔자니 또 종부세 이런 게 너무 부담되고 소득은 많고 그러니까 항원기에 소득은 줄어들었어. 애들한테는 뭐 전셋값이라도 뭔가 해줘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축의금 자기 지금 동안 축의금 많이 했는데 자기 결혼식 하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부모가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을 밟아가지고 비과세로 팔고 그리고 생이별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이별은 아니죠. 같이 살고 있어요. 유장녀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데 요즘 뭐 말에 들어보면 뭐 요즘 법원에 이혼 법원에 가면 30분에 뭐 80명씩 줄 서가지고 이혼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 부동산 비단뿐만이 아니겠지만 요즘 그러한 좀 폐단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다음 주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부분 때문에 두려워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빌라 쪽으로 또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증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라가 아파트처럼 오를 때가 어디냐 여기가 찾아가는 게 요즘 투자자들의 지금 현재 발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가 지금 2주택자가 되면 8%를 내야 됩니다. 말이 8%지 여기에 또 지방세 0.8% 취득 8%면 지방세 8% 따로 오죠. 8.8%입니다. 1억이면은요 이거
110만 원 내는 게 880만 원 내야 되고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거래하려면은 8,800만 원의 취득세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3주택자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12%, 3%에서 12% 올랐어요. 이게 징벌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지방세 1.2%하면 13.2%의 취득세와 지방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를 사게 되면 1억 3,200만 원을 취득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높고 그리고 또 아파트 이 종부세, 재산세 많이 늘어나니까 발발발발 떨리죠. 그나마 세금 많아가지고 죽겠는데 이것까지 높아지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러나 투자를 한번 하던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또 다음 뭐 정책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념이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올라도 너무 높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 2008년도까지 너무 많이 징벌적으로 중과세 세금 때리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타이어가 뻥 터진 것처럼 안 돌아가요.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서민 경제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징벌적인 이런 보유세라든가 취득세는 다시 좀 합리적으로 시장에 맞게끔 조정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무서워서 판다고 부동산 시장 팔고 나서 부동산 안정이 될까? 이런 게 아니고 IMF 때도 끝나고 나서 집 매각한 사람만 손해봤죠.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10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판 사람만 지금 현재 쉬운 말로 해간에 그냥 너무너무 우울증 걸려고 살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울증을 안 당하려고 안 팔죠. 결국 팔아봐야 또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지금 꼬여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공급은 한계가 있어서 공급량은 늘어날 수가 없고, 해봐야 정부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또 세금 뜯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있는 시장, 있는 집을 팔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세가 이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가 이기나 서로 팽팽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다 팔아 제낀 사람들만 또 다시 몇 년 지나면 눈물 흘리게 된다. 그래서 이 정책은 무언가 시장의 원리를 좀 작동시키는 그런 쪽으로 규제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도 너무 징벌적이다. 하지만 나만 적용되는 아니라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라면 이 취득세는 결국 국민들이 면역화되고 이겨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가 당분간 역시 이 빌라를 사게끔 밀어주는 풍선 효과의 어떤 주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서민의 다세대 주택은 현대건설, 죄송합니다. 일군 업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공급합니까? 중견 경고사가 공급하니까? 아니죠. 다세대 주택, 빌라는 저같이 어리숙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빌라를 공급하게 되죠. 빌라 업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동네가 가지고 동네 땅 하나 나오면 헌집 나오면 새 거 만들어 지어주죠. 그거 지어가지고 1년 내에 땀 흘려가지고 해봐야 8% 9% 남거든요. 그거 하려고 했더니 이제 빌라 공급업자에게도 내 집 하나 있는 사람 하려면 8.8%와 13.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0억 투자해서 한 8% 벌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8.8%, 9% 벌려고 했더니 9%를 세금이 다 가져가죠. 남는 게 없습니다. 땀 뻘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망하죠. 그래서 빌라 공급업자도 이제 취득세를 지방세까지 8.8%, 13.2%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빌라의 공급업자는요, 숨도 못 쉽니다. 이 취득세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빌라를 가격을 굉장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거 올려집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빌라 공급업자가 공급이 사라지면 이제 서민들 주택도 부족해지니까 결국은 빌라의 시장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요, 빌라가 공급될 걸로 보입니다. 빌라는 일단 주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 영향이 덜 미치죠. 재산세도 덜 미치죠. 그 다음에 세금이 8.8%일지라도 10억짜리 사는 거하고 2억, 3억짜리 사는 거하고 취득세 금액이 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빌라의 공급업자에 대한 취득세가 8.8% 인상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만 내는 형상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서울시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의 공급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담당 주무관께서 그건 저희들도 모르죠. 예, 국토부에는 뭐 전화가 너무너무 세도해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참 서민들에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하고 만들어야 될 규제인데 그냥 규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현재는 빌라의 공급업자가 이제 이 땅에서 서서히 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 빌라 공급했는데 분양 안 되는 층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공급업자들은 2주택자, 3주택 금방 되죠? 그러면 다음 살 때는 13.2% 취수를 내야 됩니다. 9% 벌려 들어갔다가 13.2% 취수가 남는 게 아니라 더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공급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서민들의 주택난을 이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는 거 아시니까 내 집 마련, 내 아들, 내 자녀들의 신혼주택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챙기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다음 5번째, 요것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들도 1년에 1억씩 오른다. 요거요. 작년에 서울에 2억 6천짜리 빌라가 4억 8천씩 든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셋값도 그때 당시에 1억 3천 하던 것들이 2억 2천 많이 늘어났죠. 이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눈에 띄게 하고 있다. 근데 시청자님 여러분들 중에는 아파트만 바라봤던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폄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파트만 좋아하고 빌라 쪽을 폄하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개를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라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주거하고 좀 달리 분리를 하셔가지고 투자 목적, 주거 목적 이걸 좀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목적이 된 지역은 가격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별로 잘 몰랐고 폄하하던 지역 봉천동 같은 데도요. 빌라들이 방 2개짜리들이 6, 7억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떤 데죠? 재개발 진행하는 데. 그리고 서울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장인우타운, 수색 증산 가다 보면 빌라들이 7, 8억 가는 데도 많아요. 그러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는 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주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울 역세권에 이런데 그런 데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싸나 이 지역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정동이라든가 저쪽에 강동에 있는 강동 고덕 같은 데이죠. 고덕 테크노밸리 사람 많이 들어오고 역 개통 등등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살려 했더니 15억 16억이 넘어요. 그러면 빌라 사서 그 앞쪽에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 소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합정동도 주변에 강변 쪽 하면 다 아파트가 강변이 다 15억이 넘는데 내가 당장 살 수 없어. 그러나 내 자녀만큼이라도 한간 살게 해주려면 합정동 같은데 하나 사줘야 되겠죠. 노후도가 깊어지면 지가 빌라는 아무리 되더라도 20년 되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꼭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오를 때인지 아닐 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현재 고가의 아파트에 가다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제 아파트는 파라다이스 이제는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빌라도 역시 좀 신중하게 고르다가 자녀분과 좀 5년, 7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걸로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을 갈아타는 거고요.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데 뒷차 버스 지나간 뒤에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버스 올 걸 예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계가 벌써 나왔다. 이건 지나간 버스입니다. 무슨 막 맨날 통계 갖고 강의하고 통계 따라다니는 나 혼자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통계를 만드는 사람,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